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렇게 잠깐씩 얘기 좀 나누고 또 카페에서도 말씀 들어보니까 경매를 정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경매 시장은 사실 뭐 5년 전, 10년 전에도 계속 차가웠다고 하지 않았어요. 뜨거웠다고 했어요. 그때도. 그렇죠? 대중화되어 있다.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낙찰가율도 많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경매 시장에서 수익이나 차익을 내는 게 쉽지는 않더라 했던 얘기들이 5년, 10년 전에도 있었는데, 여전히 지금 경매 시장은 뜨겁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 규제와 지역별로 양극화가 있다 보니까 이 경매 시장에서 그 자신만의 공략할 수 있는 타겟을 삼으시면 여러분들이 일반 매매나 또는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청약보다 조금 더 쉽게 그 재테크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경매가 아닐까 생각한다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특히 우리 이제 생초보반에서 경매라고 하는 거 또는 어떤 재산권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반드시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꼭 뭐 2019년도에 공인중개사를 취득을 해서 업을 한다는 거를 떠나서라도 실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생활 상식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그 타이틀 제목이 아시다시피 생초보를 위한 부동산 경매 기초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일 초석을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뭐 농지를 사서 거기에 주택을 짓는다 할 때도 제일 그 바닥 공사를 어떻게 튼튼하게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 건물이 사상 누계가 안 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거가 되니까, 물건 선정에서부터 명도까지 할 수 있는 그 수업이 바로 이 기초반 수업이고, 기초반 4주차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중심을 두세요. 경매는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흥미를 잃어요. 흥미를 잃으니까 이해하시는 수업이고, 줄기를 쌓고, 제가 나무를 괜히 갖다 놓은 게 아니거든요. 줄기를 쌓고 그 다음에 잎을 하나씩 하는 거지, 전체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포기해요. 부동산 공부. 그렇죠? 그래서 이 줄기 쌓는 거, 이해를 가져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주일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갔으니 아마 많이들 또 내려놓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개사 취득하신 분들 3개월 지나면 한 반 잊어버리고 6개월 지나면 또 뭐였지? 특히 잘 까먹는 거, 공법, 중개사법 이런 것들은 너무 잘 까먹고, 민법도 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잘 그때그때 찾아보는 거지. 자, 어쨌든 우리 이제 복습을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5분 정도만 지난주에 했던 수업 내용을 잠깐 한번 리뷰를 해 볼 거고요. 여러분 자료가 매번 이제 배포가 되는데 예습용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저는 기초반 정도는 그림하고 사례로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복습을 못 해. 그죠? 그림 보고 뭐였지? 이러니까 제가 텍스트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해의 중심을 좀 두시고, 일단 첫 번째 했던 거 할게요. 경매를 알려면 법률 세금도 알면 좋고, 물건별 특징도 알면 좋고, 경매가 왜 일어나는지 알면 좋고, 뭐 때문에 일어나고 그랬죠? 경매가? 뭐 때문에? 결국엔 돈 때문이에요. 그렇죠?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돈을 빌려 받은 사람이 있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경매에 나오는 거죠. 그 경매하고 하려면 채권 채무 관계이긴 하지만 우리는 물건도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 판단도 해야 되고, 시세도 알아야 되고, 지역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매라는 축으로 앞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시간이었고, 경매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거,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면 정말 대단하신 거고, 그렇죠? 돈을 빌려줄 때 우리 자산가였던 사례를 들었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돈을 빌릴 때 뭐를 주고 빌리는 사람이 있었죠? 담보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담보 안 제공하고 빌려준 사람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두 가지 경매가 있었죠. 뭐였어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일단 지난주에는 그것만 알아도 큰 소득이에요. 이거는 두 번째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아파트부터 토지까지 전체 물건 중에서 나는 과연 어떤 물건이 제일 마음에 들까, 이걸 두고 차익형이 뭐고 수익형이 뭐고, 또 각각의 입찰을 할 때 어떤 면모를 좀 주안점을 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입찰하려면 첫 번째 선정해야 될 게 뭐였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쇼핑몰 얘기 잠깐 했었는데 기준 삼아서 정해야 될 거. 물건 종류 정해야 되고 지역을 정해야 되죠. 근데 80%가 다 서울이야. 그죠? 물건 뭐 좋아해요? 하면 오피스텔 말고요. 빌라 말고요. 아파트예요. 그것도 이왕이면 브랜드 좀 있고요. 2,000세대 넘고요. 여기서 가깝고요. 학군 좋고요. 이런데. 그런데 제일 뜨거운 지역하고 제일 뜨거운 핫한 아파트는 뭐가 몰린다? 입찰자가 몰린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 게 경매라는 거를 지난주에 얘기를 했고, 권리 분석을 아예 공부한 적이 없다. 한 번도 나는. 네, 이해 중심으로 오늘 수업을 할게요. 그렇지만 이 얘기는 들어봤죠? 말소 기준 권리. 그렇죠? 이게 법적 용어는 아니죠? 그렇죠? 하나하나 해석을 해볼까요? 말소. 뭔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뭐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근데? 권리가. 그렇죠? 말소가 되는 권리인데 그 중에서 기준이 되는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구나라는 게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저기서. 그 다음에 물권, 채권, 이제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물권, 채권. 경매도 중요하죠. 또 대항력 들어봤죠? 대항력. 또 우선 면제권도 들어는 봤죠? 처음 공부하신 분도. 또 최우선 면제권. 오늘은 개념만 잡기. 그리고 여기서 실생활에 나가서 주택, 상가 말고 주택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잠깐 보고, 그리고 경매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배당이. 그렇죠? 경매를 우리가 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뭐를 해결?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이 채권과 채무의 관계에 있어서 객체가 되는 건 뭐였어요? 객체가 되는 건 집이었어요? 돈이었어요? 집이었어요? 돈이었어요? 법원에서 하는 경매 목적이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 돈 때문에 그 집을, 그 상가를, 그 토지를 강제적으로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해결해 주기 위한 법원의 경매 절차에서 우리는 일반 매매보다는 이 시장을 통해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으니 우리는 응찰을 하는 거고, 투자자 또는 실거주자로서 우리는 응찰을 해서 목표는 낙찰이고, 낙찰해서 뭐를 가져가려고? 우리 물건 종류 따질 때 우리가 원하는 게 뭔데? 두 글자씩 이거잖아요. 이거든 이거든 둘 중에 하나겠죠. 둘 다 가져갈 수도 있겠고, 우리의 목적은 이건데 원래 법원의 목적은 이거잖아,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채권자들한테 이 돈을 어떻게, 이 돈을 누가 준 거야? 얘네들이 준 거죠? 낙찰자가 돈을 주면 이 돈으로 채권자들한테 뭘 해준다고 그랬어요? 배당. 이게 법원의 목적이고 우리는 차익과 수익이고, 요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그 경매 실전 낙찰을 7단계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단계별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지난번에 잠깐 물건 선정 많더라고. 뭐 의왕시다, 또 뭐 수원이다, 또 하남이다, 뭐 강남, 송파 굉장히 많으셨는데 지역과 종류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했으면 이제 뭐가 정해지는 거야? 우리가 물건 선정할 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지역하고 종류하고 또 하나는 뭐였었죠? 또 하나. 돈이었죠? 그렇죠? 우리 조금 고급지게 얘기하면 자금. 요 세 개로 하면 뭐가 정해져요? 후보 리스트. 다른 말로 장바구니, 마이 리스트. 여기서 이제 골라야 되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게 좋지, 안 좋지를 골라야 되는데, 일반 매매 시장이 아닌 경매 시장에서는 고를 때 반드시 염두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였잖아요. 우리가 경매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하고 이거였죠? 사실. 권리 분석하고 명도. 요 두 가지가 제일 무서웠었지만 패턴이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일 어려운 게 이게 돼요, 이거. 물건 선정이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물건 선정을 기준을 잡으셨죠. 일단 지역을 잡았고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의 종류를 잡았고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그 많은 물건들, 그 많은 지역들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구나 하는 그 촉을 키우셔야 되죠. 그렇죠? 그게 조금 더 앞으로는 중요해질 거고 사실 권리 분석이나 명도는 패턴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경매 입찰 어렵지 않겠죠. 자, 권리 분석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자, 이거는 복습용입니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 매매 일반 시장에 매매가가 한 얼마를 해볼까요? 10억으로 계산하기 쉽게 또 저 지방 강의를 하게 되면 감이 안 온대요. 10억이요? 여기 제일 비싼 게 4억 5천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계산상 편하게 자 매매가가 10억인데 어떤 소유주가 요 현재 시세가 10억인데 요거를 한 5년 전에 매입을 했어요. 그때 가격은 얼마 정도 했을까요? 그냥 우리 편하게 샘플이니까 5년 전에 전 소유자가 취득을 했어요. 5년 전에 요즘에 많이 오르긴 했죠. 6억이라고 할게요. 일단 4억 벌었네 벌써. 그죠? 자 6억에 벌었는데 이 분이 소유주가 이게 필요해. 어디다 좀 돈을 좀 갖고 오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담보를 빌려서 가져올 거고 어떤 분은 담보 아닌 신용으로 빌려줄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돈을 갖고 올 건데 이 분이 여기서도 계속 돈 달라 여기서도 돈 달라 하는데 해결이 안 되죠 지금. 그렇죠? 왜? 이 물건의 지금 취득가는 6억이었고 현재는 10억인데 이게 담보로 쭉 모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7억 신용으로 한 게 예를 들어서 13억 어렵겠지만 이것만 해도 20억이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일반 매매 시장에서. 그렇죠. 지금 담보든 신용이든 신용으로 빌린 사람이 등기부에 들어오려면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압류가 들어와야 된다고 했죠? 찜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가압류가 안 들어오면 돈을 빌려준 것도 몰라요. 이 부동산으로는. 맞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가압류가 들어온 건들만 해서 13억이고 담보를 빌려준 것만 해서 7억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 매매가는 10억이야. 그렇죠? 이 분은 집주인은 6억 주고 사서 지금 10억까지 올라가겠는데 여기저기서 계속 돈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면 다 급한 사람들인데 이거를 시장에서 이거를 팔려고 해봐야 만약에 근데 등기부에 20억이 깔려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 못 사죠. 그렇죠? 만약에 요게 뭐 한 3억, 요게 한 4억 하면 시장에서 팔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요거 갚고 요거 갚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매수자가 담보 요거 지워주세요. 말 써주세요. 가압류권 이제 얼마 청구금에 요것도 다 지워주세요. 잔금 낼 때. 그리고 내가 살게요. 그래도 귀찮으니까 그거 빼고도 더 싸게 사겠죠. 그런데 태방은 다 오버한단 말이야. 빌려준 것만으로도 오버한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매를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이분들이 순서대로 무슨 순서? 권리의 순서대로 돈을 배당을 받겠죠? 그렇죠? 이런 구조로 되는 건데 지난주에 우리 감정가 얘기를 했죠. 현재 매매가격 10억인데 이 중에 누구 한 분이 경매를 넣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할 텐데 그 가격은 2차 매각 당시 시세가 아니죠. 이미 전에 했던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9억이래. 감정가가. 그러면 감정가가 9억이고 현재 매매가가 10억이야. 그래. 근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9억에 낙찰받으면 100% 받은 거죠. 낙찰가율이라고 지난주에 했었죠. 그러면 이분은 감정가대로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시세보다는 1억을 싸게 받은 거죠. 자, 이게 이제 경매인데 경매의 목적으로 배당을 하게 되려면 이 모든 채권자들을 나열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일반 매매에서는 이거 지우고 그래도 남은 게 있으면 못 파는데 경매에서는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했죠. 경매는 깔끔하게 한 큐에 없어지죠. 그렇죠? 잔금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쭉 없어지죠, 거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경매의 가장 큰 특징이 소멸주의라고 했던 거예요. 어디 밑으로 소멸? 지금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
소멸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놓은 상태. 여기까지는 지금 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지금 담보도 채권자, 신용도 채권자인데 이거 다 가압류를 100% 했을 경우에 요 분들은 다 등기부상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등기부상에서 확인이 안 되는 놈도 있나요? 안 되는 애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공부하시는 분들 유치권도 나오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임차인이죠. 임차인들. 그렇죠? 임차인. 우리가 이 등기부에 안 나오는 그런 애들, 특히 제일 중요한 임차인을 분석을 못하고 경매 그거 어렵지 않아. 담보 아무리 100개 걸었어라고 해. 가압류 만원 필요 없어. 다 말소되거든만 보고 들어가면 손해보는 거죠. 10억짜리인데 감정가가 9억이면 1차 신권에서 보증금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9천만 원 들어가죠? 날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까지 여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등기부상의 이런 모든 채권자들이 없어지는 거 보고 소멸주의라고 했는데 요거와 상반되는 말 하나가 또 있어요 사실. 그쵸? 이거 뭐야? 인수되는 권리도 있다고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요거였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등기부상에서 내용을 보고 말소 기준 권리 보고 소멸주의를 하지만 말소 기준 권리 말고도 인수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임차인들은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권리 분석의 목적이에요. 자, 여기 이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었으니까. 자, 경매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죠. 소유권 이전과 함께 따라오는 여기 임차인이잖아 지금. 임차인 또는 타인의 권리,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유치권 등등등. 근데 우리는 일단 그런 건 일단 빼고 임차인만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내 거야. 잔금 냈으니까 내 거고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 밑에 다 소멸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요거를 우리가 해지하기 위해서 없애게 시키기 위해서 권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일단 자, 거기까지 한번 받고 이제 다시 지난주 시간 또 연결해서 해볼게요. 요거 일단 보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릴게. 자, 다시 한번. 자, 채권 변제가 안 돼서 법원에서 진행을 하는 게 바로 경매에 있었는데 이 모든 채권자들을 우리는 지금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첫 번째 등기부에서 확인되는 거. 그렇죠? 두 번째는 등기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거.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등기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거 얘만 한번 파볼게요. 얘만. 임차인만. 얘네들이 어차피 소멸된다고 했으니까.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그런데 이 등기부상에서 소멸된다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아까 샘플로 든 것처럼 지금 감정가가 9억인데 그렇죠? 낙찰가는 이제 봐야겠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채권 총액이 아까 한 20억 정도라고 얘기를 했죠. 샘플로. 자, 이러면 어떻게든 경매가 아니면 지금 방법이 없죠. 그렇죠?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채권 총액이 20억이든 뭐든 간에 낙찰가가 지금 예를 들어서 9억이라고 했어요. 아까. 감정가대로 100% 받았을 때 그러면 20억 중에서 9억만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죠. 나머지 11억은 어떻게 할까 그럼? 나머지 11억은? 없어지는 거예요? 채권이 없어지나요? 여기서?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돈을 빌렸어. 근데 경매도 넣었어. 뭐 별로 안 친해 보여. 경매도 넣었어. 경매는 끝났어. 근데도 변제 받은 게 지금 원래 받을 돈이 5억이었는데 3억밖에 못 받았어. 그럼 2억 어떻게 해 이제? 2억. 응? 임차인 여부가 아니라 지금 일반 채권자로서 예를 들어서 담보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5억을 잡아놨는데 배당을 하다 보니까 3억만 받았어요. 2억은 못 받았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없어져 버려 이제? 경매와 함께 사라지다? 남아있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다른 거 찾아야 돼. 너 그거 말고 또 없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 있니? 통장 있니?
다른 부동산 또 있니? 승균아 오피스텔이 있었어? 찾아갖고 거기다가 또 집어넣어야 돼. 그렇죠? 근데 담보 빌린 게 아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그때는 가압류 들어가야 되지. 나중에 그런 케이스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채권에는 담보도 있을 거고 신용도 있을 거고 다 공통점은 이거죠. 이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등기부에 이 채무자와 일반적으로 소유자는 동의를 하죠. 일반적으로는. 자, 여기서 이 소유자가 담보를 빌렸으면 근저당, 또 가압류, 또 근저당, 또 가압류.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물건이.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 돈 받을 애 맞죠? 담보 심었다, 안 심었다, 심었다, 안 심었다. 그것만 다르지만 다 채권자 맞죠? 그러면 돈 받을 권리, 돈 받을 권리, 돈 받을 권리 이거 맞나요 다? 돈 받을 권리에 있는 애들이 다 모였고 누구 하나가 경매를 넣고 그런데 지금 채권 총액보다 낙찰가가 적으니 누군가 위에서부터 배당을 줘야 될 거잖아요. 그 밑에 애들은 남을 수도 있어. 남는 게 아니라 못 받을 수 있어. 배당을 전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없어지는 애들이죠. 얘네들이. 자, 그래서 지금 근저당, 가압류, 즉 돈 받을 애들이 말소 기준 권리의 후보가 돼요. 지금 잘 들으세요. 돈 받을 권리라고 했죠. 집 받을 권리 또는 어떤 행위를 할 권리들이 아니죠. 지금 돈으로 엮여야 돼요. 돈으로. 자, 근저당 돈 빌려준 거 맞죠? 가압류 돈 빌려줬는데 못 받으니까 가압류 넣은 거죠. 돈 애들만 다 모아서 제일 위에 있는 애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전체 7개인데 외울 필요가 없어. 돈 받을 애들이면 말소 기준 권리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애가 얘부터 없어지는 거야. 다 이렇게. 등기부 상에서. 그게 바로 권리 분석이다. 하고 말소 기준 권리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런 약간 기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런가 하는데 이제 사례 보면 그렇구나가 이제 좀 나올 거예요. 자, 요거를 보기 전에 먼저 사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한번 수업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요건 지난번에 얘기했죠. 임의경매, 강제경매. 자, 요것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 리뷰 한번 할까요? 자, 우리 그 히스토리를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2018년도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누가 찾아왔어요. 판사님, 어떡하죠? 돈을 안 주네요. 경매 넣으려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그래요? 당신이 무슨 권리가 있는데 돈 받으려고 해? 물어봤어. 근데 나중에 찍힌 게 이미 경매다 보니까 돈 받을 사람은 돈을 빌려줄 때 장치를 해놨구나. 그 장치가 뭐다? 근저당권이다. 그죠? 담보를 심어놨으니까 근저당권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채권자 OK저축은행은 담보를 잡고 이분한테 돈을 빌려줬구나. 그런데 변제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고 싸우다 딜레이 되고 해서 드디어 경매에 나왔는데 이분이 경매 넣은 게 2018년도에 남부지방법원에 갔더니 경매에 17,166번으로 찍혔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유자, 즉 이 소유자가 지금 채무자죠. 그렇죠? 돈을 빌려온 사람이죠. 여기서부터. 근데 이분이 갖고 있던 게 아파트예요.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이게 무슨 면적이라고 그랬죠? 이거. 자, 아파트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그렇죠? 계약 면적 이런 거 들어봤죠? 이 면적은 뭐다? 그러면 큰일 나. 전용 면적이에요. 전용 면적. 분양 면적이라 지금 말씀하시면 나중에 시세 파악할 때 엉뚱한 가격을 써요. 왜냐면 전용 면적하고 분양 면적은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전용 면적이에요. 지금 76 정도 하는 전용 면적. 전용 23평이니까 이건 적어도 30평 나오잖아. 30평. 그렇죠? 요 물건을 담보로 OK가 경매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남부지방법원에 넣는데 그게 첫 번째로 나온 때가 올해네요. 2019년 5월 달에 법원 감정평가를 했더니 3억 9,900을 해놨어. 근데 이게 지금 시세는 아니라고 그랬죠. 3억 9,900인데 1차 때 유찰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변경을 걸치고 그리고 나서 3달 뒤에 몇 프로 빠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 4억에서
20% 빠지면 4, 2, 8 하면 8천만 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약 3억 2천 정도로 나온 거죠. 그러면 이때는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 권리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 권리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일반 시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싸게 감정평가가 있었을 텐데 그마저도 20%가 빠져서 3억 2천으로 나오면 이건 일반 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가격이죠. 초급매죠. 그렇다고 이 가격에 낙찰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거보다 높게 써야 되니까. 지금 8명이 모였어요. 3억 7천 한 200 정도 낙찰됐어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이제 응찰자로서 이분들이 원하는 건 차익과 수익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걸 법원에서 배당을 해서 이분을 포함한 다른 분들한테 다 배당을 해주는 게 목적인데, 자, 봤어요. 등기부를. 지금 이제 등기부를 한번 오픈을 해봤어요. 일단 아까 전 소유자, 낙찰받기 전 소유자 이 모 씨가 무려 14년 전에 매수를 했네요. 2014년도에 2005년 소유권 이전해서 매매로 이분이 샀는데, 그리고 나서 11년 뒤에 OK 2억 1,400, OK 1억,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용이죠. 다 신용들 가압류 했더니 여기 보니까 뭐 670, 그 다음에 1100, 1700 요거 한번 다 해볼까요? 합쳐봐요. 그랬더니 얼마나, 아니 합치면 얼마 나와요 지금? 합치면 여기 하면 3억 1천, 4억 한 5천 정도라고 칠게요. 모든 채권액이 지금 4억 5천 정도인데 지금 감정가가 4억이죠? 그럼 오버됐죠 지금 이미. 그 상태 한번 알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배당을 어차피 법원에서 낙찰을 받으면 이 분들을 다 줄 세워서 배당을 시켜주겠죠? 이제 그거는 법원이 할 몫이고 나는 응찰자야. 내가 여기 들어온 8명 중에 1명이야. 그럼 8명 중에 1명이 요거를 딱 분석을 하려고 들어왔어요. 자, 그랬더니 다시 여기서 등기부에 확인되는 게 있고 등기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게 있대요. 근데 등기부에서 확인되는 것들은 다 돈 달라는 애들이 모이면 얘네들은 어차피 나중에 법원에서 쭉 줄 세워서 배당을 해줄 거니까 없어질 애들이에요. 돈 달라는 애들. 자, 등기부예요, 지금. 돈 달라는 애들만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얘 돈 달라는 애인가요? 예. 얘는. 돈 달라는 애죠? 얘는. 얘도 맞죠? 얘도. 일명 다 채권자. 얘까지 있네? 그쵸? 얘도 들어왔네. 경매 등기가 키고 나서도 또 아무도 들어왔네? 세금으로. 다 채권자들이에요, 얘네들. 자, 경매를 하는 이유가 채권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법원이 해결사 노릇을 하는 건데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지금. 너네 다 돈 달라는 애들이잖아. 그쵸? 만약에 다른 얘기 잠깐. 가처분, 가등기 이런 건 지금 그냥 듣기만 하세요. 돈 달라는 애예요, 아니에요? 들어는 봤죠? 가처분, 가등기. 돈 달라는 애들이 일반적으로 아니죠, 걔네 둘 다는. 걔네들이 있는 경우도 많이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등기부들이 다 이래요. 돈 달라는 애들만 없어진대. 오케이, 그래? 그럼 이거 지금 4억인데 이게 3억 2천에 떨어졌다고? 야, 내가 이거 3억 3천에 받아서 시장에 3억 한 7천만 팔아도 5천원 남네? 판단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뭘 간과했어요? 등기부에 없는 거. 얘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 볼까요? 등기부에 없는 게 제일 큰 샘플이 임차인인데 여기 지금 누가 살고 있다가 나와 있나요? 여기. 현황 조사차 현장을 방문해서 채무자 겸 소유자를 만났대요. 누가 만났을까? 여기서. 집행관이 만났죠. 집행관이 만나서 경매가 개시된 거를 고지를 하고 안내서를 냈다. 즉 임차인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차인이 없으니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 밑에 있는 거 다 없어지고 임차인 자체가 없으니 이 물건은 드디어 권리 분석에 하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기기만 하면 된다. 자기의 차익을 얼마로 할까 하고 배팅만 하면 된다. 자, 나는 정말 무조건 안전하게 입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지금 2차 때 만약에 가정할 때 2차 때인데 지금 권리 분석에 하자가 없었죠. 그리고 요 당시 최저가라고 해요. 요거 보고 최저가. 그렇죠? 요건 감정가죠. 감정가고 1차 때는 감정 가격하고 최저 매각 가격하고 똑같겠죠. 1차 때는. 근데 20% 다운돼서 요 3억 1,900으로 20% 다운된 가격이 2차 때의
최저 가격이에요. 요 금액 이상을 써야 되죠. 자, 안전하게 경매 투자 한번 해보고 싶어. 요 때 들어가려면 입찰 보증금 10% 내야 되죠. 3억 1,900에 10%, 3,192만 원 갖고 3억 1,920만 원 쓰는 거야.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근데 붙으면 대박인 거지. 로또죠. 붙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입찰 체험하시려면 권리 분석 해지해 놓고 그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이런 아파트 물건들. 그렇게는 낙찰이 안 되겠죠. 왜냐면 지금 1등이 3억 7,100, 2등이 3억 6,800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4주 정도의 생초보반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물건들이 많을까 적을까? 없다고요? 많아요. 그래서 경매를 4주 공부하고 입찰할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이런 물건들만 찾아서 입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경쟁은 많이 붙겠지. 하자가 없으니. 조금이라도 하자가 늘어날수록 경쟁률이 빠지니까. 그래서 특수 물건까지 가는 거고. 자, 이런 물건 좀 하나 받고. 이게 지금 몇 달 안 됐죠? 2019년 8월 달. 건 하나 받고. 자, 또 하나 볼게요. 이번에는 월곡 두산 위브. 좀 전에 했던 게 브랜드였나요? 요거 앞에는 뭐 지금 브랜드는 살짝 약하고 유림 노르웨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두산 위브로 들어갔어요. 브랜드에 대한 그런 것들이 경쟁률에 영향을 미쳐요. 자, 하월곡동 장현유타운 밑에 또 저 미아 기름 그쪽 옆에 쪽에 있는 게 하월곡동인데 하월곡동 월곡 두산 위브라는 브랜드 아파트에서 층도 나쁘지 않네요. 여러분이랑 마음 똑같아. 물건 마이리스 담는 분들이 그래 성북구 노도강도 아니고 그 옆에 성북구 그 하월곡이 어디지? 그때 두산이래? 15층이야? 해볼까? 똑같아 다른 분들도 거기서 갈리는 거야 거기서. 자, 어쨌든 15층에 1508호인데 이분도 무슨 경매? 거의 80%가 이미 경매야. 돈 빌려줄 때 바보가 아닌 이상 차용증 쓰고 이렇게 안 해놔요. 다 담보 걸어. 돈 빌려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이미 경매야. 중소기업은행이 요 분들 채무자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참다 경매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신건에서 6억 8천, 두 번째 5억 4천, 그리고 낙찰된 게 6억 1천, 2등이 6억,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서 받았어요. 자, 요 7명 중에 다시 우리가 또 한 명이야. 그렇죠? 지금까지는 경매가 무서웠어. 어떻게 경매를, 어떤 경우를 봤냐면요.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수강생분들한테도 조언을 드리지만 또 고객들한테도 조언을 구하는데 처음 입찰하신 분들이 제가 이제 그 리스크를 파악을 하고 이제 요거 괜찮습니다. 가격만 욕심 안 내고 하시고 수익 차익을 줄이면 낙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걱정하는 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해요? 낙찰되면 어떻게 해? 그래. 떨린다고. 근데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입찰 실습해 볼까요? 5억 4,400일 때 10% 5,440만 원 갖고 입찰하는 거야. 권리상 하자만 없으면. 낙찰이 안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 보증금 어차피 당일날 다시 회수하니까. 자, 이 분 중에 한 명이라고 했을 때 우린 또 다시 이제 이 기초를 쌓아야 돼. 그쵸? 아까 경매는 등기부에 있는 거랑 등기부에 없는 거랑 있다고 했는데 등기부에 있는 애들은 다 돈 받을 애들만 있으면 없어진다. 돈 받을 애들이라면. 자, 등기부 쫙 봤어요. 돈 받을 애부터 볼게요. 얘 돈 받나요? 돈 받을 애? 다 돈 받을 애들이죠. 그럼 뭐야? 지금 5초밖에 안 걸렸어요. 등기부 보는 게. 이거 없어진다는 거야. 그렇다고 무조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부에 없는 애가 있잖아요. 임차인. 이거 볼게요. 한번 또. 집행관이 미리 우리보다 먼저 한번 갔다 왔죠. 뭐라고 써 있어요?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합니다. 소유자 점유죠. 자, 여기서 한번 조금 진도를 한번 나가볼까요? 우리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 안 나갈 거예요. 우리 물건에서 점유권, 본권 들어봤죠? 얘는 말 그대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죠.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점유를 해야 되는 거죠. 등기에 안 찍히죠. 점유권 이렇게 안 찍히죠. 등기를 할 수가 없지. 점유를 해야지. 그렇죠? 임차인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임차인들은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계약한 기간 동안에만 2년 동안에만 왜? 나는 뭘 했습니까? 줬잖아. 돈 빌려줬잖아. 돈 빌려준 거 맞죠? 내가 보증금이 3억이야. 당신이 이 3억 갖고 마음대로 이걸 뭐 은행에다가 뭐 넣든 투자를 하든 돈 빌려준 거잖아요. 무이자로.
나는 살기만 할게. 돈에 중심을 두면 임차인이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라고 했죠. 채무자라고 그래. 아니, 돈과 관련돼서는 계약 기간 만료가 되면 임차인은 채권자가 되죠. 만료가 되면. 그렇죠? 자, 그런데 임차인은 지금 채권자로서 자기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만약에 소유자라고 한다면 지금 누군가 낙찰됐어. 그럼 소유자는 더 이상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돈을 못 갚아서 경매를 좀 강제적으로 진행을 되는데 더 이상 점유를 할 수가 없죠. 소유권 자체가 지금 날아가잖아. 그렇죠? 근데 임차인은 어떨까요? 임차인은 경매로 넘어왔어. 근데 그게 경매로 날려 지금 집주인이. 나는 거기 임차인으로 껴있어. 거기서 우리가 권리분석 나오는 거야. 임차인은 내가 버틸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소유주는 무조건 나가야 되고 임차인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버티는 거고 못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나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버틸 수 있는 힘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고급진 말로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을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보니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네? 끝났죠? 자, 근데 끝난 게 경매 시장에서 지금 금매로 나왔어요. 5억 4,400부터 시작합니다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쵸? 시세는 지금 한 7억 이상이 될 텐데 이 금매 시장에서 경매로 해서 6억 천에 받았으니 시세가 7억이면 9천 이익 본 거죠, 지금. 이것 때문에 경매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물건 고르는 게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 요거 잠깐 쉬었다가 우리 2교시 때 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